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틀기 전에 혹시 옆에 가족이 있으십니까?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자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잠깐 그 얼굴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웃고 있습니까? 밥을 먹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평범하게 숨을 쉬고 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딱 10분 전까지 저는 소파에 누워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엄마가 복숭아를 깎고 계셨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선선했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갑고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 그리고 그 여자가 뱉은 첫 마디가 제 삶을 이전과 이후로 갈라놓았습니다. 잘 들어. 너네 엄마 불륜녀야. 저는 그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방에 있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복숭아를 접시에 담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그 뒷모습이 그 순간 제 눈에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한 가족의 붕괴. 20년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배신. 그리고 저보다 훨씬 앞서서 반년 전부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혼자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은 지금 이 순간 잠깐의 유혹이라는 달콤한 독약에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단 한 줄기 경종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은 아무것도 수상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토요일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밀린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한 탓에 눈꺼풀이 무거웠고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억지로 집중을 이어가던 참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엄마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제철 복숭아를 깎고 계셨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칼이 과일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베란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의 바람은 선선했고 햇살은 마룻바닥 위에 따뜻하게 길게 고여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딱 그런 오후였을 겁니다. 특별할 것 없이 조용하고 소박하고 따뜻한 집안의 풍경. 저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과제가 힘들어도 그 공간 안에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 어딘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삶에서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경계선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엎어놓았던 제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살짝 들어 확인하니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광고 전화려니 하고 그냥 내려놓았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한 예감. 손가락이 저절로 수신 버튼 위로 움직이더군요. 여보세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차갑고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은 듯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목소리 결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너, 김양순 딸 맞지?
엄마 지금 옆에 있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멈칫하는 사이 그 여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이제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 너네 엄마가 지금 우리 남편이랑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는 그 고상한 엄마 말이야. 그 사람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다니는 불륜녀야. 우리 엄마요? 동네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들 아침상을 차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먼저 손 내미는 그 엄마요? 오로지 아빠와 자식들밖에 모른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온 바로 그 사람이요? 저는 반사적으로 헛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보이스피싱이에요? 장난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고 더 냉정하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엄마가 오랜 친구 만난다며 나가셨던 카페의 상호명과 정확한 골목 위치, 엄마가 그날 입고 나갔던 옷의 색깔과 가방, 그리고 엄마가 며칠 전 저에게 자랑하며 보여주었던 새 명품, 스카프가 사실은 자기 남편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선물이라는 것까지, 날짜도 금액도 매장 이름도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그 평화로운 얼굴로 복숭아를 접시에 가지런히 담고 계셨습니다. 콧노래는 멈추지 않았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엄마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그토록 익숙하고 따뜻했던 그 뒷모습이 그 순간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도, 종아리도, 발끝도, 목소리도, 저는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져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씹고 있는지 돌멩이를 씹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아빠 반찬을 챙기고 저에게 더 먹으라며 국을 떠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빠는 야근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셨고 엄마는 일찍 주무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집안에 제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 여자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제일 잘 아는데.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정보들, 날짜, 장소, 스카프, 전부 맞았다는 것을.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방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잠드셨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충전기에 꽂혀 있던 엄마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풀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일반 채팅방 목록 맨 아래쪽 숫자로만 저장된 번호의 채팅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제 생일이었습니다. 엄마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 하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아니, 숨이 저절로 멎었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행복했어. 오늘 하루도 당신 생각만 했어. 보고 싶어. 내일 볼 수 있어? 당신이 준 스카프하고 나갈게. 내일 그 카페로 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해? 나는 당신이랑 당당하게 있고 싶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아빠 한 분만을 바라본 줄 알았던 엄마의 또 다른 자아가 그 작은 화면 안에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수백 개였습니다. 몇 달에 걸친 대화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위로 올리며 메시지를 거슬러 올라갔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상대 남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명절마다 우리 집에 갈비며 과일이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아저씨하고 반갑게 달려가면 어깨를 두드리며 용돈을 쥐어주시던 인자한 얼굴의 그분이었습니다. 아빠가 그 아저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고마운 친구라고 부르시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그때 처음으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 가까운 안쪽에서 우리가 가장 믿었던 경계 안에서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엄마 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꽉 끌어안은 채로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아직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나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이 공간이 사실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찍어둔 채팅방 캡처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단 4글자였습니다. 물음표도 쉼표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4글자만. 엄마는 국자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화면을 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눈 아래부터 볼에서 입술이, 입술에서 턱이, 얼굴 전체의 긴장이 스르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이게 사실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야? 다 사실이야.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된 건데. 그냥 엄마가 너무 외로웠어. 외로웠다는 말이 저를 2번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아빠는 매일 퇴근길에 엄마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오는 분이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출근하는 엄마를 차로 데려다 주시고 엄마 생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꽃다발을 안겨주시고 주말이면 어디든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아 끌던 분이셨습니다.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말없이 등을 쓸어주시고 엄마가 웃으면 당신도 웃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20년을 산 엄마가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알아?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야근이 있다고 하셔서 내일 아침에나 들어오실 줄 알았던 아빠가 손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빠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시다가 우리 둘을 보셨습니다. 저의 울음, 엄마의 굳어버린 얼굴, 식탁 위의 핸드폰. 아빠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씩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라. 나 다 알고 있었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알고 있었다고요? 응. 반년 전부터 알았지.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직접 확인했어. 날짜도 장소도 그 사람 이름도.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빠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시며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으셨습니다. 너 수능 앞두고 있었잖아. 집안 무너지는 꼴 보여주기 싫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끝내야 할 것 같구나. 아빠가 내미신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 카드 결제 내역서, 두 사람이 만난 날짜와 장소가 빼곡히 기록된 문서들이 함께였습니다. 반년 동안 아빠는 그 모든 것을 혼자 알고, 혼자 삼키고, 혼자 버텨오셨던 겁니다. 아빠가 그 반년 동안 어떤 밤을 보내셨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으면서 함께 밥을 먹고, 아는 척하지 않으면서 주말에 드라이브를 가고, 아는 척하지 않으면서 엄마의 생일에 꽃을 안겨드렸을 아빠. 그 사실이 불륜사실 그 자체보다 저를 더 깊이, 더 오래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어디든 가서 무릎을 꿇겠다고 울며 빌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눈빛에는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반년 전에 다 소진된 것이었습니다. 혼자 탐정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던 날, 혼자 사진을 받아들고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그 밤들에 이미 다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텅 빈 피로함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한참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셨습니다. 저에게만 눈을 맞추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괜찮지?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도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그것을 닦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우리 집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짐을 싸서 나가셨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저는 제 방에서 들었습니다. 나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고 오래된 사진들을 상자에 담는 일을 아빠와 둘이서 함께 했습니다. 아빠는 가족 사진을 한 장 한 장 바라보시다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다 상자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사 첫날 밤 아빠와 저는 텅 빈 새 집에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 박스들이 쌓여 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맛있냐? 아니요. 나도. 그 짧은 대화에 우리 둘이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불륜남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아주머니, 즉 불륜남의 아내분이 정말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법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남편 회사에 전 사실을 고발해 직위를 잃게 만드셨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상당히 받아내셨습니다. 20년 이상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처음부터 냉정하고 빈틈없이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남자는 자기 상황이 급해지자 엄마와의 연락을 먼저 끊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한 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토록 보고 싶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고 속삭이던 그 사람이 정작 파도가 닥치자 자기 살 길 먼저 찾아 사라져버렸습니다. 엄마는 지금 혼자 원룸에 계십니다. 매일같이 아빠에게 문자를 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보고 싶다고, 잘 지내고 있냐고. 아빠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단하지도 않으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읽고 내려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밥은 먹었냐고, 잘 자고 있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엄마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는 오래 들여다봅니다. 답장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화면을 끄게 됩니다. 미운 것도 사실이고 보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운 것도 사실이고 배신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어서 어느 하나를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상처라는 건 그런 것인가 봅니다.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여러 색이 뒤엉켜 탁해진 물처럼 딱 떨어지지 않고 자꾸 모양을 바꾸면서 오래 남는 것.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불륜으로 쌓아 올린 행복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듯이 비밀이 영원히 비밀로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래성이라는 걸 알면서도 쌓고 또 쌓고 파도가 오면 그때서야 손을 놓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래성이 무너질 때 함께 휩쓸려가는 것은 쌓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가족이, 아무 죄도 없는 자식이, 그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휩쓸립니다. 잠깐의 설렘이라는 독사탕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입에 넣는 순간까지도 달콤합니다. 하지만 삼키는 순간부터 독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 독은 혼자만 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로, 당신을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로 함께 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사람 곁에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발 멈추십시오. 당신이 한 발 내딛는 그 순간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 남겨지는 것은 타오르던 설렘이 아니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입니다. 저와 아빠는 지금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작은 것에 같이 웃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빠는 예전보다 말씀이 줄었습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서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괜찮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거짓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서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행복보다 더 소중합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
지금 혼자 무너지고 계신 분들, 두려워도 용기 내어 새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반년 동안 혼자 모든 것을 알면서도 버텨오셨다는 부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충격적인 실화로 돌아오겠습니다.